인간이니? 우리는 당신을 위해 그랬어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나가. 부산 동구 범일동의 새벽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이어진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발에 신은 낡은 고무신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디딜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반지하 방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뿐이었죠.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작은 밥상, 그리고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30대 남자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손자 태수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손자였지만 사실상 아들과 다름없었습니다. 태수의 부모인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태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어린 태수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에게는 태수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콩나물 한 봉지만 주겠소.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콩나물 한 봉지 1,000원. 그것이 할머니의 하루 식비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상인들이 덤으로 파 몇 뿌리나 시든 상추잎을 챙겨주면 그날은 조금 더 나은 반찬이 식탁에 오르곤 했죠.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할머니는 늘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태수와 함께 이 시장을 돌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태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따라다녔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 때문인지 태수는 할머니에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할머니, 저기 전복죽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저 커서 돈 벌면 할머니랑 같이 앉아서 전복죽 먹어요. 태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외식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했던 순수한 약속이었죠.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태수가 크면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가자. 태수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도 늘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떼를 쓰거나 응석을 부리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 어깨로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태수는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아까워했지만 태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공부보다는 빨리 일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시작한 태수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할머니, 이제 콩나물만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은 것도 사드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돈 벌면 우리 꼭 전복죽 먹으러 가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할머니는 그런 태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함께 전복죽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2021년 가을 34세가 된 태수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간 태수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크레인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유일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할머니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저 먼저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정말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수를 위해 차려놓던 밥상도, 태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드는 일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태수와 함께 나누려던 그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할머니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전복죽 사주겠다고 할 때 왜 그냥 괜찮다고만 했을까? 우리 같이 앉아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떠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속 태수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또다시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람. 밥상에 같이 앉아줄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할머니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죽으면서 받은 산재보상금과 보험금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통장과 서류들은 모두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고 그 존재조차 잊어버린 듯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태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박영희 할머니의 3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태수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할머니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곧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온 박영희 할머니의 모습을 본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콩나물 한 봉지만 사던 할머니가 전복 코너 앞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아줌마, 전복 얼마예요? 전복을 파는 한복순 아줌마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가격만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시장 구경 삼아 이런저런 값을 묻곤 하니까요. 할머니, 이게 한 마리에 2만 원이고요. 저기 작은 것들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에 한복순 아줌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kg 주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전복 10kg요. 큰 것으로 주세요. 한복순 아줌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복 10kg이면 대략 30만 원 정도의 거액이었습니다. 평소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던 할머니가 갑자기 30만 원어치 전복을 사겠다고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 그게 10kg이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30만 원 정도. 알아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손가방에서 나오는 것은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한복순 아줌마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영희 할머니가 저렇게 큰 돈을.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3년 동안 콩나물 한 봉지만 사던 할머니가 갑자기 30만 원어치 전복을 사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0만 원이면 할머니가 1년 동안 사던 콩나물 값의 3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복순 아줌마는 당황하면서도 돈을 받고 전복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전복들을 상자에 담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할머니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전복 상자를 힘겹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콩나물 한 봉지도 조심스럽게 들고 가던 할머니가 30kg 넘는 무게의 상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인들은 웅성웅성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할머니 혹시 어디서 돈 훔쳐온 거 아냐?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닐까? 요즘 노인분들 그런 사기 많이 당한다던데. 근데 저 할머니가 그럴 분은 아닌데. 태수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그래도 이상하잖아.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복 10kg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사흘째,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30만 원어치 전복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 전체가 이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30만 원씩 전복을 사간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일주일에 21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이 넘는 돈이 전복을 사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분명히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거야. 혹시 마약이나 그런 불법적인 일에.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특히 시장 입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평소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저 할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태수 죽고 나서 3년 동안 콩나물 한 봉지도 아까워하시던 분인데 그러던 중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전복을 산 후 시장을 나서는데 뒤를 따라가던 젊은 남자 2명을 목격한 상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인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 할머니 뒤에 수상한 놈들이 따라다니고 있어. 그럼 정말 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거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이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전복을 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조차 사람들에게는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매일 30만 원어치 전복을 사서 뭐 하는 거지? 설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인 건가? 일부 상인들은 할머니를 직접 추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야채가게 사장 이순이 아줌마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요즘 전복을 많이 사시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 일이니까 상관없소라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평소 다정하고 말도 잘 통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김철수 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몇몇 상인들과 상의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사기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확인해 봐야 해. 만약 정말 사기를 당하고 있다면 큰일이니까. 그 나이에 그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박영희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결국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선의에서 시작된 신고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후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정민 경사와 김영수 순경이 박영희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선 두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박정민 경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안에서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평소와 다름없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할머니는 경찰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경찰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안은 그야말로 간소함 자체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밥상, 그리고 벽에 걸린 태수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전복이 가득 든 스티로폼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민 경사는 할머니가 차를 끓이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가난한 생활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전제품들 때가 낀 벽지, 그리고 수년째 사용한 듯한 생활용품들. 하지만 그 한편에는 값비싼 전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이 더욱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할머니, 요즘 시장에서 전복을 많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용도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전화로 이상한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순경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런 많은 전복을 사실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장롱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장롱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꺼낸 것은 은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여러 권과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박정민 경사가 통장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통장 잔액란에 적힌 숫자는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수 순경도 어깨 너머로 그 숫자를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태수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면서 받게 된 산재보상금과 각종 보험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단체상해 보험금, 건설공제조합 보상금 등이 합쳐져서 이런 거액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건가요? 할머니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두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이 있어도 혼자서는 그 돈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전복을 사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런데 최근에 전복을 사시기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할머니와 함께 전복죽을 먹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태수가 월급을 받으면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전복죽을 먹자고 약속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비록 태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사는 전복으로 죽을 끓여서 동네 양로원과 노숙자 쉼터에 가져다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먹지 못한 전복죽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태수와의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사기나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할머니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정민 경사는 할머니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여러 질문을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 집을 다녀갔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 전체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점점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그리고 할머니와 연관된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할머니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할머니의 조카 박민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민수는 그동안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의 장례식 때도 형식적인 조의만 표하고 사라졌던 그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고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극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한약까지 들고 와서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카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거라. 늙은이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주변을 서성이며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전복이 쌓인 상자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이 전복들은 뭐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머니는 자신이 양로원과 쉼터에 전복죽을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들에게 그런 비싼 걸 왜 나눠주세요? 고모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돈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민수는 할머니에게 돈 관리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민수가 간 후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조카 박현주가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현주는 민수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고모, 요즘 세상에 그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사기꾼들도 많고 도둑들도 노릴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조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못마땅했습니다. 태수가 살아있을 때는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조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거부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집 근처에서 서성이며 할머니의 일과를 파악하려고 했고, 현주는 시장 상인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할머니의 선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전복순 아줌마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매일 전복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사장은 할머니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15억 원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저 할머니 정신이 온전한 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카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다른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큰 돈을 남들에게 그냥 퍼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모가 아프시거나 하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조카들의 간섭이 점점 심해질수록 할머니는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갔을 때 전복순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할머니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던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느낀 불안감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좋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까지 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카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의 안전을 빌미로 통장과 도장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3월 말의 어느 오후 박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전복죽을 끓여 양로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솥을 든 채로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오는 두 명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카 박민수와 박현주였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후 조카들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며 할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매일 전복죽을 끓여 나눠주는 행위를 두고 정신 이상이라고까지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조카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수와의 약속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양로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전복죽을 나눠드렸습니다. 양로원 할머니들은 박영희 할머니를 보면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할머니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태수와 함께 먹지 못한 전복죽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태수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해서 가져와 주시고. 아니에요. 저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양로원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민수와 현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표정으로 할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고모,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써대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조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카들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요? 고모, 정신 차리세요. 1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들에게 퍼주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현주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고모,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면 나중에 고모가 아프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비도 필요한데.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프면 그냥 죽을 거야. 오래 살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패 끼칠 생각도 없어. 이 말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수록 15억 원이라는 돈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민수와 현주는 할머니가 죽으면 자신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할머니는 조카들의 속내를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조카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민수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모,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통장이랑 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가슴에 예전에 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외침을 들은 양로원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당황하며 할머니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카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강제로라도 통장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우리 약속을 지키려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몰래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조카들이 몰래 들어와서 통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15억 원 소문을 들은 다른 나쁜 사람들이 침입하려는 것일까요? 문고리가 점점 더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장롱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 정도로 들렸습니다. 이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을까? 장롱 안을 뒤져봐. 목소리를 들어보니 조카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은 현주와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이 정말로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통장 찾았어. 현주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던 통장들을 이들이 훔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가 목숨을 바쳐 벌어들인 돈이 들어 있었는데 조카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도둑놈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머니를 본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장을 손에 넣은 민수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모 놀라셨죠? 우리는 고모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돈 그대로 두면 도둑 맞거나 사기꾼들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도둑은 너희들이잖아. 당장 내 통장 내놔. 할머니가 통장을 빼앗으려고 하자 민수는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75세 할머니는 그 작은 힘에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힌 할머니는 아픈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 현주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아픈 무릎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목숨을 걸고 번 돈을, 태수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돈을 조카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였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와의 약속도 못 지키게 생겼구나.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은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고모,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하세요. 태수도 하늘에서 보면 고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잘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태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함께 온 낯선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비록 나이 들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태수와의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누구 없어요. 할머니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반지하 집의 창문은 작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바깥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위층 집에 불이 켜지더니 누군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야?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3명의 침입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용히 통장만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할머니가 예상보다 거세게 저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빨리 나가자. 사람들이 깨어날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통장은 가져가자.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야. 그때 집 밖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나가요. 경찰 오면 큰일 나요. 결국 세 사람은 통장 몇 개를 들고 급하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비록 모든 통장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래 은행 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은 피가 나고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이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조카들이에요. 내 돈을 가져갔어요.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태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카들이 통장을 가져갔으니 더 이상 전복을 살 수도 없고 전복죽을 나눠줄 수도 없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구나. 미안해.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카들이 밤중에 침입해서 통장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매일 전복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전복을 파는 한복순 아줌마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작고 마른 체구였던 할머니가 더욱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가 늦게 알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됐어요. 돈도 없으니까 전복죽도 못 끓여드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한복순 아줌마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이미 충분히 민망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로원 원장 김순자 씨와 노숙자 쉼터 관리자 이철민 씨,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의 전복죽을 받아 먹었던 어르신들과 노숙자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 저희가 늦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양로원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전복죽을 먹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노숙자 쉼터에서 온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철민 관리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비록 할머니만큼 많이는 못하겠지만 할머니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태수와 한 약속이에요. 다른 분들이 대신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한복순 아줌마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 이 일을 계속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선행을 지켜본 이들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조금씩 모아서 드릴게요. 할머니는 계속 전복죽을 끓여주시고요. 야채가게 사장 이순이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나쁜 조카들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죠. 할머니는 이들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양로원 원장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전복죽을 받아먹기만 할 게 아니라 저희도 뭔가 보답을 해야죠. 양로원에서 할머니께 매달 소정의 후원금을 드리면 어떨까요? 노숙자 쉼터 관리자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할머니는 이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도 계속할게요. 태수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게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조카들이 통장을 가져갔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복순 아줌마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조카들이 가져간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봤어요. 할머니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복순 아줌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는데 조카들이 한 일은 명백한 절도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원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목숨을 걸고 번 돈이고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해보겠어요. 태수를 위해서라도. 할머니의 결심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카들과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과 양로원, 노숙자 쉼터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복죽 나누기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태수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카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복죽 재료비로 쓰는 것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시다면 그런 큰 돈을 그런 식으로 쓰실 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서서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측 변호사는 이에 맞서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며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치매나 정신 이상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일관되게 고인이 된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그동안 도와왔던 양로원과 노숙자 쉼터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양로원 원장 김순자 씨는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질 좋은 전복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자원봉사자보다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일하셨습니다. 노숙자 쉼터 관리자 이철민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손자분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일관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분을 치매 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할머니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한복순 아줌마는 할머니가 전복을 살 때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전복의 크기와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전복이 죽을 끓이기에 좋은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 그런 세심한 판단을 하실 수는 없어요. 한편 조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전복죽 할머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할머니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조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박영희 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온전하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므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수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훔쳐간 통장들을 모두 할머니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양로원과 쉼터 사람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후원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의 전복죽 나누기는 개인적인 약속 지키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후원금으로 태수 전복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전복죽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태수와의 약속을 더 큰 규모로 지켜나갔습니다. 시장에는 태수의 전복죽 나눔방이라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매일 전복죽을 끓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세의 나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복죽을 끓여 나누어 주던 할머니는 태수 곁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태수의 전복죽 나눔방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시장을 영원히 바꿔놓았지. 할머니와 태수의 약속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한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것입니다.